자, 오늘은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운동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을 했다고 하는데 이들이 제국주의 침략을 하면서 내세웠던 핑계가 주권선과 이익선을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내세운 거예요. 주권선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경선, 일본 영토를 얘기하고요. 이익선은 일본의 이익이 달린 지역을 이야기하지. 또 다른 나라한테는 동양 평화론이라는 걸 제시하는데 이건 뭐냐면 일본이 세력이 커져야 서구 세력에 맞서서 동양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이런 논리라는 거야. 그럼 다시 주권선과 이익선으로 돌아가면 일본의 주권선과 이익선은 계속 이동을 해요. 18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주권선은 당연히 일본의 기존 영토였겠지. 그리고 이익선은 조선이었어. 그래서 일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선을 장악해야 된다는 게 그들의 논리지. 그래서 조선을 차지한 다음에는 조선이 일본 영토가 되니까 조선까지도 주권선이 확대가 되고 이익선은 만주 지역이 돼버리는 거야. 1910년대는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럼 만주까지 차지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이제 주권선은 일본 본토, 조선, 대만, 만주를 포함하는 지역이 되었고 이익선은 중국 본토를 자기네 이익선이라고 내세우지.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중일전쟁까지 일으켜서 37년에 중국을 침략하게 되겠지. 그 다음에 동양평화론이라는 건 무엇이냐? 동양평화론은 방금 얘기했듯이 동양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이 강력해져야 된다. 그래서 자기네들 전쟁을 그걸로 합리화하는 거야. 특히 러시아와 전쟁을 할 때 러시아는 서구 세력이니까 우리가 서구 세력에 맞서서 동양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강조하냐면 러시아와 대항하기 위해서는 중국, 조선 이런 나라들이 일본을 맹주로 삼아서 일본의 지시에 따라야 된다는 걸 내세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이 동양 평화론을 믿은 사람들이 많았어. 이 인종 논리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중근도 이토 히로부미의 동양 평화론을 믿었지만 나중에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의 을사조약을 맺고 우리나라를 본격적으로 침략하니까 일본이 동양 평화론은 침략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게 되지. 그리고 안중근은 자기 나름대로의 동양 평화론을 제시. 이거는 일본의 동양 평화론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본에서 동양 평화론은 조선인과 중국인에 대한 일본의 민족적 우월감을 부추기면서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되게 되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대륙 침략을 하게 되는데 우선 청일전쟁부터 봐야겠지. 이 청일전쟁은 우리나라의 동학농민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항사 시간 때 배웠던 것과 겹쳐서 얘기를 하면 1894년 1월에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하고 전주성에 입성을 하죠. 그래서 한국사 시간에 뭐라고 배웠습니까? 이 전주성이 함락이 당하니까 조선 정부가 청나라에게 지원을 요청하니까 일본까지 군대를 보내게 되지. 그래서 1894년 5월에 조선이 군대를 파병을 하게 되고 이 양국이 조선 정부는 전주 하약을 맺어서 청일 양국군을 철수시키려고 했어. 하지만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풍도 해전에서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는 여기를 주목하면 돼요. 풍도 해전에서 청일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되지. 일본은 조선의 내정 간섭을 하게 되고 갑오개혁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지에서는 1894년 9월에 평양 전투를 벌이게 되고 또 비슷한 시기에 황해해전에서 막강한 중국의 북영 함대를 격파하면서 청일전쟁의 승기를 완전히 잡게 되지.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동양농민군의 2차 봉기까지도 일본이 우월한 군사력으로 진압하면서 동학농민운동도 끝나게 돼. 그리고 일본은 승기를 잡은 일본은
강력한 요새였던 리순을 점령하고 청나라 함대의 해군기지였던 위헤이까지 점령을 하면서 완벽히 승리를 하게 되지.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면서 청일전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이 청일전쟁이 마무리되는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을 보면 일본이 원했던 게 어떤 건지 드러나죠. 이번 조항을 보면 랴오둥반도, 타이완섬 이런 영토를 청나라가 할양을 해야 했고 또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죠. 그리고 1조를 보면 이제 청나라는 조선이 완전 무결한 자주 독립국임을 확인해야 된다. 이 얘기는 조선을 청나라 영향권에서 떼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떡하겠어요? 우리나라의 식민지로 만들겠지. 그래서 여기 지도에 보이는 대로 청일전쟁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일전쟁 진행만 보면 풍도해전에서 먼저 일어나고 1번, 2번 평양전투, 3번 황해해전, 4번 리순 점령, 그리고 5번 위에이 점령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죠.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이 7번에 체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일전쟁의 순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1번 풍도해전. 풍도해전은 전쟁의 문을 여는 전투니까 알아둬야 되고 시작과 끝을 알아야겠지. 그리고 마지막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청일전쟁을 마무리하는 조약이니 이게 마지막이겠죠. 나머지 것도 외우면 좋지만 풍도해전과 시모노세키 조약. 풍도해전이 처음이고 시모노세키 조약이 마지막이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동학농민운동이 전개가 되잖아. 그래서 이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과 이 청일전쟁을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청일전쟁이 끝난 이후에 동아시아 상황은 어떻게 되냐? 자, 청나라가 패배함으로써 전통적인 동아시아 질서는 붕괴화됩니다. 이제 진짜 진즉에 거의 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고 있었지만 이제 청나라에게 마지막으로 조공채권 관계를 맺고 있던 주요 국가인 조선이 청나라 손아귀에서 빠져나감으로써 전통적인 조공채권 체제는 끝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청일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와 청나라가 새로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게 한청통상조약입니다. 내용을 보면 내용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대한제국과 청나라가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한 조약이라는 게 여기서 볼 수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이라는 문이 있잖아. 이 독립이라는 게 뭘 뜻하냐면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꿈꿔요. 그래서 이 청일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통적 동아시아 질서는 붕괴되게 되는 거지. 자, 그 이후에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로 본격적으로 변모되게 되지. 그래서 청에게 받은 배상금 대부분은 군사력 증강에 사용해서 다음 전쟁을 대비하게 되고 타이완을 식민지로 삼습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갈 줄 알았던 일본이 한번 일격을 먹게 되는데 삼국 간섭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삼국 간섭을 하면서 원래 청나라에게 받기로 하였던 랴오둥 반도를 반환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제2조를 보면 청나라는 랴오둥 반도, 타이완섬 펑우제도 등 여러 섬의 주권 및 병기 제조소 등을 영원히 일본 제국에 할양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랴오둥 반도를 청나라에게 반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입장에선 청나라에게 비록 승리를 했지만 러시아, 독일, 프랑스 같은 강력한 나라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랴오둥 반도가 어디인고 하니 이 노란색 동그라미가 쳐진 지역이 바로 랴오둥 반도입니다. 이 지역은 청나라의 수도인 베이징과 조선 사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란 말이에요. 여기를 차지하면 조선도 일본 거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청나라에도 일본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과 연합해서 일본에게 삼국 간섭을 들어가게 된 거지. 그래서 랴오둥 반도는 줄 수 없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일본은 당연히 러시아에게 앙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러시아의 갈등은
1904년 러일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러일 전쟁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러일 전쟁의 원인은 일본과 러시아의 경쟁이 원인이 되겠지. 청일 전쟁과 삼국 간섭을 거치면서 일본과 러시아의 경쟁은 과열됩니다. 자, 일본은 러시아와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 1대1로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으면 삼국 간섭 안 당했겠지. 그런데 마침 러시아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또 다른 나라인 세계 최강국인 영국과 동맹을 맺으면서 일본이 승산을 쌓아가게 됩니다. 1차 영의동맹이 1902년이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영국은 왜 갑자기 일본과 동맹을 맺었느냐? 영국 그리고 미국은 러시아가 만주를 독점해서 중국의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일본을 지원해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힘을 쌓은 일본은 1904년 2월에 러시아를 기습 공격하면서 러일 전쟁이 시작됩니다. 제물포 해전과 여순항을 기습하면서 전쟁이 시작되게 되지. 그래서 일본은 중요한 전투에서 잇따라 승리합니다. 압록강 전투, 봉천 전투 여기서 승리를 하지만 전쟁 비용이 바닥나고 있었지. 애초에 경제력이 러시아의 상대가 안 되는 상황에서 엄청난 빚을 지면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단 말이야. 전쟁이 더 길어지면 일본은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전투에서는 이기고 있지만 전투도 완전 압승은 아니었단 말이야. 하지만 러시아 역시 국내에서 혁명의 기운이 강해져 있기 때문에 전투에서 러시아도 패배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국내에서 혁명의 기운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그림의 사건이 바로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하는 거지. 국내 정세가 굉장히 안 좋단 말이야. 그래서 전쟁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일본과 러시아는 미국의 중재로 포츠머스 조약을 맺어서 전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포츠머스 조약의 내용은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제2조를 보란 말이야.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도보호 감리를 승인한다. 리순 다렌의 조차권, 창춘이남의 철도와 그 부속의 이권은 일본에 양도한다. 무기요시토 이남의 사할림섬과 부속섬들을 일본에 양도한다. 이런 영토적인 조약과 그리고 한국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가 이제 손을 떼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내게 되지. 그래서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과 함께 이 초록색으로 색칠된 남만주 철도의 지배권을 러시아로부터 얻어내게 되지. 사할린 섬은 여기 빨간색으로 색칠된 이 섬의 절반을, 다는 아니고요, 절반을 일본이 지배권을 갖게 돼. 자,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은 이제 명실상부한 동아시아의 최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실력자가 되고, 이러한 일본의 러일 전쟁 승리를 아시아 여러 국가들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동양인이 서양인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특히 중국에서는 일본이 러시아를 쫓아내고 그 남만주, 러시아가 갖고 있던 이권을 자기네들이 가졌기 때문에 사실 청나라 입장에서는 달라진 게 없어. 러시아한테 뺏겼던 걸 일본한테 뺏긴 거, 뺏어가는 놈만 달라진 거기 때문에 이것을 비판하는 것도 점점 커집니다. 일본이 무슨 동양 대표로 동양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일본 얘기하는데, 그 전쟁의 승리로 일본만 이득을 얻어가고 다른 나라 얻은 게 없잖아.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얻어간 것은 중국을 침략할 수 있는 권리만 가져갔을 뿐이니까 러시아, 일본은 피부색만 다르지 침략자인 건 매한가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은 이 러일 전쟁 이후에 한국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미국한테 가스라테프트 밀약으로 한국에 대한 지배권 인정받고, 영국으로는 2차 영일 동맹으로 인정받고, 러시아한테는 포츠머스 조약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거칠 게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을사조약을 체결해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 수 있는 준비를 다 끝내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러일 전쟁이 일본이 승리해서 아시아를 침략자로부터 해방시키는 해방군이다, 이런 거 하나도 우리는 공감이 안 되는 거야. 얘네가 이거 승리해서 우리나라를 바로 잡아먹기 위해서 쳐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아시아를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이냐, 이렇게 나는 거지. 그래서 일본의 침략을 본격적으로 당한 우리나라는
의사조약 이후에 애국계몽 운동과 의병 운동을 일으키면서 일본에 대한 저항을 강화시키고, 일본은 이러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저항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고 의병을 탄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그래서 1907년에 신문지법과 보안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의병들은 남한 대토벌 작전을 펼침으로써 우리나라의 일본에게 저항하는,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하는 운동들을 하나씩 분쇄해 나가는 거지. 이렇게 의병들이 처형당하게 돼. 그래서 결국 1910년 8월 일본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하게 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전쟁의 전개 과정, 순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걸 다 외우느냐? 다 외우면 좋겠지. 그렇죠? 다 외운다는 생각으로 보는데, 주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전쟁의 시작과 끝을 많이 물어보겠죠. 예를 들면 이 시모노세키 조약이 청일전쟁의 끝이기 때문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순서를 여러분들이 뭐 신경 써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 청일전쟁의 끝은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끝이 나게 되겠죠. 시작은 풍도해전이고, 또 이것 이외에 동학농민운동의 과정을 옆에다가 같이 적어놨는데, 이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을 엮어서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신경 써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일일이 외우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개 과정을 흐름에 따라서 공부를 하면 이것은 알 수 있고, 헷갈리는 부분은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러일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러일전쟁이 청일전쟁 10년 뒤에 일어나게 되잖아. 그러면 이 청일전쟁의 기결은 어떻게 되냐면 포츠머스 조약으로 전쟁이 마치게 되고, 맨 밑에 빨간색으로 을사조약이 있는데, 을사조약은 일본이 결국엔 한반도에 지배권을 두고 러시아와 싸운 게 이 러일전쟁이기 때문에 이 을사조약도 이 러일전쟁의 전개 과정과 빼놓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 조약 혹은 밀약들은 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포츠머스 조약은 이 러일 전쟁을 마무리하는 조약이고, 그 이전에 가스라테프트 밀약, 일본과 미국이 맺은 밀약이고, 2차 영일동맹은 일본과 영국이 맺은 거지, 모두 한반도의 지배권을 일본이 가지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내용들이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3개의 조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전투가 나온다면은 아마 이 동해해전이 유명할 겁니다. 일본의 연합 함대가 이 러시아의 발트 함대를 격파한 아주 유명한 전투인데, 이게 또 러일 전쟁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개 과정에서 이 동해해전이 러일 전쟁의 전투 중에 하나로 나올 확률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조약들, 청일전쟁이 끝난 다음에 맺어진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안 주고 요런 조약의 내용만 나오겠지. 그러면 청나라가 뭐 랴오둥반도, 타이완섬, 펑우제도 이런 걸 줬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는 안 했지만 청나라가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확인한다. 이런 내용들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이란 걸 알면, 아, 이게 청일전쟁의 마무리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그리고 포츠머스 조약은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도 보호 감리를 승인한다. 러일 전쟁이 한반도의 지배권을 두고 벌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리고 리순 다렌의 조차권, 장춘 이남의 철도와 그 부속의 이권, 이거는 우리가 철도를 배울 때도 나온 남만주 철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시나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